오늘은 신영복 선생님의 나무야 나무야라는 제목의 책에 담겨있는 에세이 한 편을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려 합니다. 비극은 그 아픔을 정직한 진실로 이끌어줍니다. 허난설원의 무덤에서. 새벽 일찍이 난설원 허초이의 무덤을 찾아 나섰습니다. 경기도 광주군 초월면 지월리. 자욱한 새벽 안개 속을 물어물어 찾아왔습니다. 허난설원의 무덤은 우리의 상투적이고 즉각적인 판단이나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판단에서 한 발 물러나 그것들을 다시 바라보게 합니다. 당신이 힘들게 얻어낸 결론이 여성에게 가해지는 차별과 억압의 철폐는 사회의 근본적인 모순을 드러내는 일과 직접 맞물려 있다는 것이라면, 그리고 한 시대의 정점에 오르는 성취가 아니라 그 시대의 아픔에 얼마만큼 다가서고 있는가 하는 것이 그의 생애를 읽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면 당신은 이곳에도 와야 합니다. 사랑했던 오라버니 허균의 유배와 죽음, 그리고 존경했던 스승 이달의 좌절, 동시대의 불행한 여성에 대하여 키워온 그녀의 연민과 애정, 남편의 방탕과 학대, 그리고 연이은 어린 남매의 죽음, 27의 짧은 삶으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육중한 것이었습니다. 사임당의 고아한 화조도에서는 단 한 점도 발견할 수 없었던 봉건적 질곡의 흔적이 난설원의 차가운 시비 곳곳에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개인의 진실이 그대로 역사의 진실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자연마저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음으로써 대리현실을 창조하는 문화 속에서 우리가 역사를 제대로 만날 수 있기는 갈수록 더욱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가치가 해체되고 자신은 물론 자식과 남편마저 상품이라는 교환가치 형태로 갖도록 강요되는 것이 오늘의 실상이고 보면 아픔과 비극의 화신인 난설원이 설 자리를 마련하기는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자기 시대를 고뇌했던 사람에 대한 평가는 그 시대가 청산되었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당신의 말이 옳습니다. 역사의 진실은 항상 역사서의 둘째권에서 다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죽헌을 들러 지열리에 이르는 동안 적어도 내게는 우리가 역사의 다음 장을 살고 있다는 사실이 문득 의심스러워집니다. 시대의 모순을 비켜간 사람들이 화려하게 각광받고 있는 우리의 현재에 대한 당신의 실망을 기억합니다. 사임당과 율곡에 열중하는 오늘의 모정에 대한 당신의 절망을 기억합니다. 단단한 모든 것이 휘발되어 사라지고 디즈니랜드에 살고 있는 디오니소스처럼 즐거움을 주는 것만이 신격의 숭배를 받는 완강한 장벽 앞에서 작은 비극 하나에도 힘겨워하는 당신의 좌절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이곳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어린 남매의 무덤 앞에 냉수 떠놓고 소지 울려 넋을 부르며 밤마다 사이좋게 손잡고 놀라고 당부하던 허초이의 음성이 시비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감수성과 시대가 선포되고 과거와 함께 현재의 모순까지 묻혀져가는 오늘의 현실에 맞서서 진정한 인간적 고뇌를 형상화하는 작업보다 우리를 힘있게 지탱해주는 가치는 없다고 믿습니다. 연락은
그 기쁨을 타버린 채로 남기고 비극은 그 아픔을 정직한 진실로 이끌어준다던 당신의 약속을 당신은 이곳에서 지켜야 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신영복 선생님의 에세이 한 편을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읽고자 합니다. 온달산성에 평강공주라고 하는 부제가 달려있는 어리석은 자의 우직함이 세상을 조금씩 바꾸어 갑니다라는 제목의 에세이입니다. 오늘은 온달산성에서 엽서를 띄웁니다. 온달과 평강공주의 이야기는 부를 축적한 당시의 평민계층이 지배체제의 개편 과정에서 정치 경제적 상승을 할 수 있었던 사회변동기의 역사적 사료로 거론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보 온달이라는 별명도 사실은 온달의 미천한 출신에 대한 지배계층의 경멸과 경계심이 만들어낸 이름이라고 분석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창작하고 그 후 더 많은 사람들이 오랜 세월에 걸쳐서 승낙한 온달 장군과 평강공주의 이야기를 믿습니다. 다른 어떠한 실증적 사실보다도 당시의 정서를 더 정확히 담아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완고한 신분의 벽을 뛰어넘어 미천한 출신의 바보 온달을 선택하고 드디어 용맹한 장수로 일어서게 한 평강공주의 결단과 주체적 삶에는 민중들의 소망과 언어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달설화가 당대사회의 이데올로기에 매몰된 한 농촌 청년의 우직한 충정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 까닭이라고 생각됩니다. 인간의 가장 위대한 가능성은 이처럼 과거를 뛰어넘고 사회의 벽을 뛰어넘어 드디어 자기를 뛰어넘는 비약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평강공주와 함께 온달산성을 걷는 동안 내내 능력있고 편하게 해줄 사람을 찾는 당신이 생각났습니다. 안타까웠습니다. 현대사회에서 평가되는 능력이란 인간적 품성이 도외시된 경쟁적 능력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낙오와 좌절 이후에 얻을 수 있는 것으로 한마디로 숨겨진 칼처럼 매우 비정한 것입니다. 그러한 능력의 품속에 안주하려는 우리의 소망이 과연 어떤 실상을 갖는 것인지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당신은 기억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현명한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당신이 먼저 말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자기를 세상에 잘 맞추는 사람인 반면 어리석은 사람은 그야말로 어리석게도 세상을 자기에게 맞추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세상은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의 우직함으로 인해서 조금씩 나은 것으로 변해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직한 어리석음, 그것이 곧 지혜와 현명함의 바탕이고 내용입니다. 편안함, 그것도 경계해야 할 대상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편안함은 흐르지 않는 강물이기 때문입니다. 불편함은 흐르는 강물입니다. 흐르는 강물은 수많은 소리와 풍경을 그 속에 담고 있는 추억의 물이며
어딘가를 희망하는 잠들지 않는 물입니다. 당신은 평강공주의 삶이 남편의 입신이라는 가부장적 한계를 뛰어넘지 못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산다는 것은 살리는 것입니다. 살림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자신이 공주가 아니기 때문에 평강공주가 될 수 없다고 하지만 살림이란 뜻의 살림입니다. 세속적 성취와는 상관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나는 평강공주의 이야기는 한 여인의 사랑의 전원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삶의 전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평등의 무등산이라는 부제가 달려있는 신영복 선생님의 평등은 자유의 최고치입니다 라는 제목의 에세이를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려 합니다. 무등산은 해발 1200m에 가까운 높은 산임에도 불구하고 그 높이를 조금도 드러내지 않는 산이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능선이었습니다. 무등의 능선은 아무 욕심 없이 하늘에 그은 한 가닥 선이었습니다. 완만하면서도 무덤덤한 능선은 무언의 메시지였습니다. 당신의 말처럼 무등산은 최고의 산이 아니라 무등의 산, 곧 평등의 산이었습니다. 천지인, 하늘과 땅과 사람이 평등하고 산과 들판이 평등하고 나무와 바위가 평등하다는 자연의 이치를 무등산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무등산은 하늘을 향하는 산이 아니라 땅을 거두는 산이었습니다. 자신을 하늘의 높이 솟구쳐 올리는 산이 아니라 기쁨도 아픔도 모두 안으로 간직하는 산이었습니다. 스스로 대지가 됨으로써 아픈 역사를 극히 안고 있는 산이었습니다. 당신은 무등산에 묻힌 역사를 읽을 것이 아니라 우리 시대의 무등산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에 대하여 생각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나는 다시 짙은 안개 속으로 사라져버린 무등산을 마주하고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무등산은 이미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평등의 산. 이것이 우리가 이끌어내야 하는 무등산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평등은 단지 차별의 철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평등이야말로 자유의 최고치이기 때문입니다. 궁핍으로부터의 자유, 무지와 질병으로부터의 자유를 위하여 우리는 얼마나 오랜 역사를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추구하는 방법과 방향에 있어서 우리는 실패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더 많은 자유는 언제나 더 큰 구속과 불평등을 동반함으로써 자유의 의미를 회의하게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것을 소비하고 얼마나 더 많은 것을 소유해야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지 가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예술과 문화 소비마저 사회적 차별을 정당화하는 수단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욕구 그 자체를 끊임없이 생산해내는 자본운동 속에서 우리의 자유는 언제나 더 큰 욕구 앞에서 목마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회 발전의 원리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자유와
행복의 원리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는 현실이 그것이라고 믿습니다. 나는 그런 점에서 평등이 자유의 최고치라는 당신의 말을 믿습니다. 생각하면 이것은 타인의 행복을 자신의 행복의 조건으로 받아들이는 평범한 양식의 다름 아닌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평등은 자유의 실체이며 내용입니다. 자유는 양적 접근으로서는 도달할 수 없는 신기루일 뿐입니다. 대명무사조. 햇볕은 결코 사사롭게 비추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신영복 선생님의 에세이 한 편을 읽습니다. 제목은 당신이 나무를 더 사랑하는 까닭입니다. 오늘은 태백산맥 속의 소광리 소나무 숲에서 이 엽서를 띄웁니다. 아침 햇살에 빛나는 소나무 숲에 들어서니 당신이 사람보다 나무를 더 사랑하는 까닭을 알 것 같습니다. 언젠가 경복궁 복원공사 현장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일제가 파괴하고 변형시킨 조선 정궁의 기본 궁제를 되찾는 일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오늘 이곳 소광리 소나무 숲에 와서는 그러한 생각을 반성하게 됩니다. 경복궁의 복원에 소요되는 나무가 원목으로 200만 재, 11톤 트럭으로는 500대라는 엄청난 양이라고 합니다. 소나무가 없어져 가고 있는 지금에 와서도 기어이 소나무로 복원한다는 것이 무리한 고집이라고 생각됩니다. 수많은 소나무들이 베어져 눕혀진 광경이라니 감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를테면 고난에 찬 몇백만 년의 세월을 잘라내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 없이 잘라내고 있는 것이 어찌 소나무뿐이겠습니까? 없어도 되는 물건을 만들기 위하여 없어서는 안 될 것들을 마구 잘라내는가 하면 아예 사람을 잘라내는 일마저 서슴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위의 유일한 생산자는 식물이라던 당신의 말이 생각납니다. 동물은 완벽한 소비자입니다. 그 중에서도 최대의 소비자가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생산이란 고작 식물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나 땅속에 묻힌 것을 파내어 소비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쌀로 밥을 짓는 일을 두고 밥의 생산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생산의 주체가 아니라 소비의 주체이며 급기야는 소비의 객체로 전락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자연을 오로지 생산의 요소로 규정하는 경제학의 폭력성이 이 소강리에서만큼 분명하게 부각되는 곳이 달리 없을 듯 합니다. 나는 문득 당신이 진정 사랑하는 것이 소나무가 아니라 소나무 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메마른 땅을 지키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득 지금쯤 서울의 자동차 속에 앉아있을 당신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윗단 섬에 갇혀 목말라 하는 남산의 소나무들을 생각했습니다. 남산의 소나무가 이제는 더 이상 살아남기를 포기하고
자손들이나 기르겠다는 체념으로 무수한 솔방울을 달고 있다는 당신의 이야기는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더구나 그 솔방울들이 싹을 키울 땅마저 황폐해져 버렸다는 사실이 우리를 더욱 암담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이 아카시아와 활엽수의 침습이라니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척박한 땅을 겨우겨우 가꾸어 놓으면 이내 다른 경쟁수들이 쳐들어와 소나무를 몰아내고 만다는 것입니다. 무한 경쟁의 비정한 논리가 뻗어오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나는 마치 꾸중을 듣고 집 나오는 아이처럼 산을 나왔습니다. 솔방울 한 개를 주워들고 내려오면서 생각했습니다. 거인에게 잡아먹힌 소년이 솔방울을 손에 쥐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소생했다는 신화를 생각했습니다. 당신이 나무를 사랑한다면 솔방울도 사랑해야 합니다. 무수한 솔방울들의 끈질긴 저력을 신뢰해야 합니다. 언젠가 붓글씨로 써드렸던 글귀를 엽서 끝에 적습니다. 처음으로 쇠가 만들어졌을 때 세상의 모든 나무들이 두려움에 떨었다. 그러나 어느 생각 깊은 나무가 말했다. 두려워할 것 없다. 우리가 자루가 되어주지 않는 한 쇠는 결코 우리를 해칠 수 없는 법이다.